요새 들어온 신입들 완전 MZ스러워. 사물성도 없고 인내심 없어서 툭하면 이직하고 결혼도 싫다, 애 낳기도 싫다. 요즘 젊은 애들 진짜 문제라니까? 1996년에서 2010년 출생을 묶는 Z세대와 1980년 초부터 1990년대 후반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 이들을 합친 MZ세대는 꽤 넓은 나이대를 묶는 말입니다. 그러나 보통 미디어에서 소비되는 MZ세대라는 말은 종종 사회 경험이 적은 2030을 비난하는 멸칭으로 사용되죠. 나와 다른 사람은 편견으로 대하기 쉽지만 서로 다른 세대가 한 사회에서 융화되려면 그들이 처한 환경과 사고방식의 원인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번 영상은 요즘 젊은 세대의 머릿속을 이해하고 싶은 모든 이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과반수는 우리 사회가 불공정하다고 말합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꼭 알아야 하는 점은 이들이 세상을 더 세밀하게 본다는 것인데요. 90년대생, 00년대생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하고 기존 세대보다 디지털에 익숙하다는 특징을 가집니다. 그저 젊은 세대가 아이폰이나 IT 기기를 좀 더 잘 다룰 줄 안다? 이 정도로 바라보는 건 피상적인 모습만 본 것에 불과합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변화했다는 건 비교의 단위가 세분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디지털 네이티브의 핵심은 기본적인 사고회로나 세상을 바라보는 프리즘이 디지털의 특징과 유사하게 변화했다는 사실인데요. 예컨대 과거에는 하늘이 잿빛인지 하늘색인지 정도로 공기질을 확인했다면 현재는 간편하게 미세먼지 세부 수치를 인터넷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배터리 잔량도 5단계에서 101단계로 세분화됐죠. 세분화된다는 것은 세상을 민감하게 감지할 수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가령 수년 전만 해도 회사 출근이 9시면 30분 전까지 출근하는 게 예의라는 암묵적 룰이 있었습니다. 기존 세대들은 다들 그렇게 하니까 서로 그러려니 하며 지냈죠. 그러나 기존과 똑같은 룰을 젊은 세대에게 강요하면 거부감을 표시합니다. 그들이 갑자기 출근 시간에 민감해진 게 아니라 세상을 좀 더 세분화해서 보는 특징 때문입니다. 시간을 1분 단위로 보기 때문에 9시까지 출근해야 하면 8시 59분까지만 출근해도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성향이 더 강한 거죠. 자기 결정성 이론에 따르면 인간은 누구나 자율성과 관계성, 유능감이라는 세 가지 기본 욕구를 충족할 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즉 자기 결정성이란 자신의 행위를 스스로 결정하고 자신의 능력을 실행하려는 인간의 욕구를 의미하는데요. 특히 세 가지 욕구 중 제일 핵심적인 욕구는 자율성입니다. 인간은 자율성이 훼손되거나 충족되지 않으면 누구나 불행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날은 자신이 인생을 얼마나 통제하고 있는지 판단하는 가늠자가 더 촘촘해지고 민감해진 시대입니다. 수치를 대충 판단할 수 있는 아날로그 환경에서 0과 1로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는 자신이 충분히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결정권을 뺏기는 일에 대해 민감합니다. 부잣집에서 태어나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냐의 문제는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천운에 해당하는 영역이니 공정하지 못해도 아무리 안타까워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통제 밖의 영역이 많아질수록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민감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젊은 세대에게서 공정에 대한 열망이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이유입니다. 2022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결혼 출산율 박살난 나라의 예능이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TV조선의 우리 이혼했어요, 티빙의 결혼과 이혼 사이, MBC의 오은영 리포트 결혼지옥과 같은 프로그램인데요. 결혼에 대한 부정적인 면만 자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일종의 유행이 됐다며 안타까워하는 반응이 있었습니다. 반면 예능은 시대와 관심사를 반영하는 거고 지금 시대가 그런 것뿐이다, 이런 반응도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가 결혼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꼭 예능 때문일까요? 천문학적인 예산을 들였다는 저출산 대책도 자세히 따져보면 아이를 낳으면 정말 좋다는 식으로 접근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기 힘드니 지원을 더 해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처럼 육아라는 힘든 일에서 해방시켜주거나 시스템을 개선시켜주겠다는 대책이 아니라 누구나 육아가 힘든 걸 알고 있으니 돈을 지원해주겠다라는 식의 대책을 들으면 누구라도 육아를 시작하려 들지 않을 겁니다. 실제 부모들은 육아를 단순한 고통으로만 여기진 않습니다. 아이 키우는 일이 쉽지 않다고는 해도 대다수의 부모는 육아의 고통보다 기쁨이 더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미디어로 고통이 전제된 육아를 보고 자란 세대는 그런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울 뿐더러 저출산 대책에서도 애초에 육아를 힘든 일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니 그런 일을 고민 없이 덥석 시작하기는 어렵습니다. 아이는 낳아놓으면 알아서 큰다는 어른
어른들의 말은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물론 어른들은 육아를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조언일 테고 일단 낳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아이가 커 있을 거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예전처럼 아이를 대여섯, 10명씩 낳고 첫째가 막내를 업어 키우는 세상이 아닙니다. 육아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출산율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사람들이 결혼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결혼 자체에 부정적이며 결혼은 선택이라는 설문응답도 증가 추세입니다. 단순히 돈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인생에 드는 기회비용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선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이 살고 있는 세상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는 거죠. MZ세대를 따라다니는 수식어 중 하나는 최초로 부모보다 못 사는 세대입니다. 한국전쟁 이래로 가파른 경제성장을 이룩한 대한민국에선 항상 자녀가 부모보다 더 경제적인 풍요를 누렸으나 현재의 청년세대는 계층 사다리가 끊어졌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가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도 있고 계층 간 이동이 과거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한국사회학회 학술지 한국사회학에 실린 논문을 보면 1998년과 2018년 모두 계층 이동률이 높았고 계층 이동 흐름 역시 여전히 유동적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늘날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는 일반적 견해는 특정 집단의 경험이 미디어로 확대 재생산되면서 형성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죠. 그럼에도 현재 청년 세대가 과거보다 가난하다고 판단하는 건 1차적으로 부동산 때문입니다. 실제 청년 세대의 자가주택 보유율을 수치로 살펴보면 2017년에 21.1%, 2018년에 20.4%, 2019년 18.9%, 2020년 17.3%와 같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년 세대는 자신들이 뼈빠지게 일하거나 로또에 당첨돼 봐야 서울에 집 한 채 갖기 힘든 세상이라고 인식하고 있죠. 게다가 미혼의 청년 세대는 각각 인생의 가난의 시나리오를 하나씩 얹고 살아가는 중입니다. 여성의 경우 과거보다 여건이 신장된 상태에서 자신의 꿈과 커리어를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됐는데요. 결혼, 출산, 육아와 함께 커리어가 끊길 수 있다는 공포를 가집니다. 남성이 느끼는 결혼에 대한 공포는 가족을 위해 단순히 돈 버는 기계가 되는 것에 대한 공포입니다. 2021년에는 설거지론, 퐁퐁남이라는 유행어까지 생겨났죠. 성별을 가르는 감정적 분노를 제거하고 남녀가 가진 공포의 본질을 좀 더 냉정하게 들여다보면 그 핵심에는 공통으로 양육비 부담이라는 현실, 가난에 대한 공포가 내포돼 있습니다. 여기서 젊은 세대는 가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하고도 자발적인 선택의 기회를 맞이합니다. 바로 미혼 상태를 유지하는 것, 즉 비혼입니다. 비혼 혹은 아이를 낳지 않는 것으로 과거 시대가 만든 프레임 안에 들어가지 않음과 동시에 가난의 가능성을 피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경제적 문제에 대한 합리적 저항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기 작사가 김이나가 MBC 라디오스타에서 한 말이 화제가 됐었죠. 저희 부부는 죽었다 깨어나도 자식을 가진 기쁜 우주를 체험해보지는 못하겠지만 아이 없이 부부끼리 사는 즐거움을 충분히 누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김은국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저출산인 거 아니냐라고 받아쳤죠. 이에 김이나는 제가 국가의 숫자를 위해 아이를 낳을 수는 없지 않냐라고 답했습니다. 이렇듯 젊은 세대가 아무리 노력해도 집을 살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국가 생존을 위한 수단으로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통계학적인 접근을 고수하면 젊은 세대는 거부의 자유를 사용하게 될 뿐이죠. 이런 젊은 세대의 선택이 하나둘 모여서 지금 우리 사회가 진정 고민하고 있는 전 세계 최저 출산율이라는 결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한편 2022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팀은 고소득 고학력 여성들이 출산을 선택할 확률이 높다고 해석했는데요. 부양 능력이 높은 여성들은 육아휴직을 써도 걱정 없이 돌아갈 좋은 직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2022년 미국 CNN에서는 한국인들이 MBTI에 빠져드는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MBTI 테스트는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40년대에 만들어졌고 테스트를 통해 총 16가지의 성격 유형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CNN에 따르면 이 테스트는 1990년대부터 그닥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간단히 말해 전 세계적으로 한물간 테스트에 한국인들이 이상하리만치 열광하고 있다는 거죠. 1980년대까진 MBTI 테스트가 서구 기업 세계에서 널리 쓰였지만 많은 심리학자가 이 테스트 결과가 일정하지 않고 실제 성격과 결과의 일치를 뒷받침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과학적 가치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됐고 인기가 하락했습니다. 실제 MBTI 테스트가 과학적인지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 사회의 젊은 세대가 MBTI에 빠져있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MBTI 테스트가 확산된 걸까요?
CNN의 뉴스에서는 현재 많은 걸 포기해야 하는 젊은 세대가 치열한 경쟁 환경에 지쳐 연애에 쏟을 시간이나 인내심마저 줄었다고 평가했습니다. MBTI 유형을 물으며 자신과 상극인 사람을 배제하거나 연인을 찾을 때 자신과 맞는 사람을 고르려 한다는 대목을 주목했죠. 그러나 이런 평가는 좀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를 신봉하거나 집착한다기보다 재밌거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크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4가지 혈액형으로 성격을 평가하던 방식보다는 좀 더 세분화되고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너 AB형이니까 또라이지? 라는 식의 타고난 피로 성격 유형을 나누는 폭력적 방식에 대한 심리적 대항의 성격도 강한 거죠. 실패가 두려운 한국의 MZ세대라는 기사 제목. 하지만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술과 사회의 발전은 인간 본능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길을 만들어냈습니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실패 확률을 줄일 수단을 쓸 수 있다면 그건 꽤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과거에는 소개팅을 할 때 주선자에게 예쁘냐? 하고 물었습니다. 이제는 주선자에게 상대 번호를 받으면 거의 100% 확률로 번호를 저장하고 최소한 카톡 프로필을 확인해 볼 겁니다. 온라인으로 확보할 수 있는 많은 이미지 정보를 확인하겠죠. 이건 실패가 두려워서 상대 정보를 미리 확인한다기보단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뭔가를 활용하는 것 뿐입니다. 상대의 MBTI를 확인하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는 의미는 디지털이 삶 자체를 장악하는 부분이 많다는 말입니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이들은 구분 도구나 특이점을 활용해서 굳이 실패하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갑니다. 만약 젊은 세대가 반발하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그들의 태도나 속마음을 들여다보기에 앞서 기성세대의 기준과 무엇이 다른지를 알아보는 과정이 선결돼야 합니다. 현재 우리는 또다시 찾아오지 않을 한강의 기적이 끝난 저성장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이런 사회에서 생존하려는 젊은 세대와 균형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이들은 모든 것을 제로 베이스에 놓고 평등을 따진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제로의 관점이란 한국 사회만의 특수성을 따지기 전에 원칙적으로 사람 대 사람이 평등한 관계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자는 건데요. 예를 들어 한국 사회에서는 어딜 가든 상대에게 가장 먼저 묻는 말이 있습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살까지 나이를 따져 위아래를 나누는 한국의 관습은 사실 유교 문화 전통도 아니고 한국 고유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유교 문화를 공유하는 동아시아에서도 한국처럼 1살까지 나이를 따지는 관습은 없었고 유교의 나라 조선에서도 친구는 동갑인 사람이 아니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으로 통했죠. 한국 사회의 나이 문화는 일제 식민지 시대 관행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토 히로부미 내각의 초대 문부 대신 모리 아리노리가 군대 제도를 사범학교에 도입했는데요. 그렇게 시행된 것이 1886년 사범학교령입니다. 사범학교에는 상급생과 교사의 명령에 절대 복종하는 인간을 기르기 위해 나이와 위계를 철저히 따지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가 식민지 시대 우리 사회에 그대로 복제됐고 해방 이후에도 정부의 교육 정책에 반영된 거죠. 즉 현재의 나이 문화는 한국의 신민을 길러내기 위한 장치를 한국 국민을 길러내기 위한 장치로 받아들인 것으로 일종의 일제 잔재라는 것입니다. 나이로 서열을 가르는 문화는 주로 회사라는 조직 안에서 악습으로 부활하곤 합니다. 한국이 민감하게 여기는 일상 속 나이 문화, 당장 철폐해야 하는 악습으로 보긴 어려울 수 있지만 다시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2020년 11월 강남의 한 편의점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70대 손님이 짧게 담배 이름만 말하자 20대 알바생이 그에 맞춰 2만원이라고 짧게 대답했죠. 이것이 시비가 되어 결국 재판까지 넘어갔는데요. 재판 결과 1심, 2심 모두 70대 손님에게 벌금형을 부과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나이가 훨씬 많다는 이유로 반말을 하거나 반말로 응대했다고 폭언에 가까운 말을 여과 없이 표출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당연히 허용될 수 있는 표현이 아니다 라고 지적했죠. 기존의 모든 암묵적 룰을 제외하고서라도 우리는 같은 성인에게 반말하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말이 무조건 나이 어린 성인에게 끝까지 존대해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단지 젊은 세대와 소통할 때는 깜빡이를 넣어주는 센스 정도면 충분합니다. 어느 정도 관계가 발전한 시점에서 앞으로 사적인 자리에선 말 편하게 해도 되겠냐고 물었을 때 이를 완강히 거부할 젊은 세대가 얼마나 있을까요? 새로운 세대와 균형을 맞추는 두 번째 방법은 도덕심에 호소하기보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애초에 공정이 왜 우리 사회 화두가 됐을까요?
필드에서 뛰는 당사자들이 반칙 행위를 신고했기 때문입니다. 올림픽 경기에 뛰는 선수들은 출발선에 서서 이 경기가 진짜 공정하게 진행될까 같은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게임 참가자 입에서 공정이라는 단어가 나온 순간 그 게임은 이미 끝난 거죠. 우리는 삶 속에서 경쟁에 적용할 온당한 규칙을 정하고 경쟁 참가자들에게 규칙대로 게임이 진행될 거라는 믿음을 줘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의 환경이 변하면 그에 맞춰 규칙을 개선해 나갔다는 믿음을 주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애초에 법의 기초인 사법 당국에 대한 불신이 극심합니다. 가령 법적 제도를 강화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회 문제 중에는 대표적으로 음주운전이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음주운전에 대한 법적 처벌을 강화해도 획기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8년에서 2020년 3년간 평균 음주운전 재범률은 44%로 음주운전 10건 중 4건 이상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자가 차지합니다. 마약사범 재범률인 30%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죠. 현실적으로 처벌 수위를 무한정 끌어올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대국민 교통문화 개선 캠페인을 벌여도 소용없을 겁니다. 결국은 운전자의 도덕심에 호소할 게 아니라 시스템적 신뢰를 구축하는 방법밖에 없죠. 대표적 방법이 음주운전 방지 장치 도입입니다. 이것은 시동 잠금 장치라고도 불리는 호흡 측정기인데요. 이 호흡 측정기를 차량에 설치하고 운전자에게서 알코올이 감지되면 아예 시동이 걸리지 않게 만드는 방식입니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앞다퉈 시동 잠금 장치 장착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 스웨덴 등은 이 장치를 도입한 뒤 음주운전 재범률이 최대 90% 이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가 공정성을 하나의 언어로 정의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세상을 좀 더 공정하게 만드는 일은 가능합니다. 균형을 맞추기 위한 세 번째 방법, 인정하기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를 무조건 배척하거나 한쪽만 맞고 한쪽은 틀렸다는 이분법적 사고를 가지거나 서로에게 거울을 비추며 사태를 영원히 악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고 서로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주는 성숙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진짜 중요한 다음 논의로 넘어가야 한다는 거죠. 이는 우리 사회를 여전히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세대 갈등, 젠더 갈등, 지역 갈등 같은 문제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증오와 혐오만으로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할 수 없기에 소통하려는 태도가 너무도 중요한 시대입니다. 적어도 현 시대를 사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이 저마다 세상의 부당함에 저항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은 베스트셀러 90년생이 온다로 화제를 일으켰던 이몽택 저자님의 후속작 그건 부당합니다를 바탕으로 제작했습니다. 90년생이 온다 이후에도 세대 갈등은 더 깊어지고 있는데요. 그건 부당합니다에서는 새롭게 성인이 된 00년생들까지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단순한 세대의 차이를 넘어서 공정과 부당함이라는 근본적인 영역을 짚어주고 있는데요. 젊은 세대가 왜 공무원보단 대기업을 원하는지, 왜 결혼과 출산에 부정적인지, 세대 갈등에 대한 해법을 찾고 싶은 분들은 꼭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